강서구청장으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반칙으로 퇴장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입장하게 만드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음 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이번 보궐선거 수도권 민심의 풍향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여야 모두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는데 여야 대진표는 확정이 됐어요? 나왔습니다. 이번 선거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낙마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김태우 빈자리에 도전하는 김태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 다시 한번 후보로 공천을 했습니다. 네.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었죠. 그렇죠. 지난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서 낙점된 후보인 만큼 전혀 문제가 될 것 없다 이렇게 엄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일찌감치 전략 공천을 통해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을 했습니다. 진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인데요. 정의당에서는 아시아나 승무원 출신인 권수정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지금 민지숙 기자가 얘기한 대로 김태우 없는 김태우 자리에 김태우 후보가 공천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들이 좀 많은데요.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재판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서구청장직을 박탈당하게 된 이유에는 최강욱, 조국, 울산 사건과 달리 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형평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내용 면에서도 조국이 유죄면은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우 후보의 구청장직 상실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범죄가 확정된 당사자를 다시 출마시키는 상식을 벗어난 작태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권을 사유하에 김태우 후보에게 재출마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여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종훈 시장님,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이 돼서 다시 선거에 나오게 된 김태우 후보. 자, 진교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 출신입니다. 현 정부 대 전 정부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너무 나갔을까요? 어떨까요? 그런데 출신으로 이야기하면 두 사람 다 문재인 정부 출신입니다. 그건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태우 후보도 지금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척점은 사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니까 검찰 쪽이고, 한쪽은 경찰청 차장 출신이니까 검경 대결이다, 이렇게도 좀 표현됩니다. 네. 저는 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대결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조직 대 인물의 대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직은 어차피 지금 그 지역의 그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다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세 사람 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라든지 강선우 의원이라든지 또 한정희 의원이라든지 그러면 완전히 조직은 탄탄할 겁니다. 진교훈 후보 측에. 그런데 사실 진교훈 후보와 김태우 후보의 그런 어떤 인지도로 얘기한다면 사실 김태우 후보가 훨씬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조직 대 인물의 어떤 대결에서 검경 대결, 조직 대 인물의 대결, 또 전현 대결, 이렇게 대결로 얘기하면 대척점이 참 많은 대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준리 에디터,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야당에서는 재보궐선거 비용 40억 원부터 물어내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자, 김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국민의힘으로서는 승부수일까요? 좌충수일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매우 힘든 선거가 될 거라는 거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데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산무 선거,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산무 선거요? 예.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밭이 안 좋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밭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서울에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는 4.83%포인트 앞섰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근데 여기 강서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2%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격차로 하면 한 6%포인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균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통적으로 노현송 구청장이 12년 동안 3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3명 다 민주당이고 앞에 뭐 실장님이 설명하셨지만은 여러모로 그러니까 조직까지 포함해서 밭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라는 거는 뭐가 어찌 됐든 이 본인이 규책 사유인데 본인이 출마한 사례가 없어요. 오늘자 그 10대 일간지 중에서 4군데에서 지금 사설을 썼거든요. 네.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요 4군데에서 썼는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판결로 직을 잃은 선출직이 바로 그 보선에 나온 적은 없다. 세계일보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김태우 공천하는 여당의 비상식. 진보 보수 중도 할 것 없이 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세 번째는 전략이 없다라는 건데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는 당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는데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심판이다. 언제적 조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 심판론에 맞서가지고 지금 조국 심판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미스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게 선거 전략을 지휘한다라면은 저는 이런 심판론 이런 거 하고 무조건 납작 엎드리고요. 민주당 12년 구청장 하는 동안 지역 발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으로 무조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도 없어, 명분도 없어, 밭도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삼무라고 했는데 이종근 실장도 이번 선거 국민의힘의 힘 쪽에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선거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김기현 대표가 보이지가 않아요. 김기현 대표가 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신은 다시 한번 강서구청장을 우리 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에디터가 말씀하신 전략이 안 보인다라는 측면일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뭐 확정은 오늘 되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육책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고육책. 지난번에 계양을 선거에서 졌거든요. 어떻게 졌죠? 계양을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사실 계양을에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그때 연고가 있었던 사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지역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졌습니다. 왜? 인물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도 때문에 졌어요. 이번에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내세워도 사실상 굉장히 불리한 선거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슈를 끌고 가보자. 김태우 후보를 왜 했어야만 됐느냐?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원인 제공이라는 그런 판결이 사실상 어떤 원인 제공도 뇌물이라든지 혹은 성추문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이건 내부 제공이거든요. 내부에 대한 어떤 의혹을 지금 제기한 사람으로서 그 내부자 고발이 사실상 타당했느냐 안 타당했느냐라는 이슈를 다시 한번 이끌어보자. 그래서 이 강서 구민들에게 지금 김태우 구청장이 물러나게 된 것이 과연 타당하냐를 다시 한번 투표로 확인해보자. 이런 이슈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선거가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두 대표 간의 첫 맞대결이에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 따라서 이 여야 지도부 쪽에서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단지 한 지역 기초단체장의 어떤 보궐선거보다 훨씬 더 지금 파문이 커질 겁니다. 특히 아까 김기현 대표 말씀을 드렸지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사실 아슬아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급락했다는 겁니다. 네. 민주당과 차별화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만약에 빼앗기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원래 있었던 그렇죠, 것을 그렇죠. 빼앗기는 그런 셈이 되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목소리가 높이고 비대위까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도 역시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지금 전략공천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아니 지금 원인 제공자를 다시 한번 지금 이 강서 국민들이 선택하게 했다 그러면 공천의 잘못이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공천에 대한 문제, 총선 공천에 대한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 아주 사활을 걸고 양 당이 지금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이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지금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는 쪽 어떠한 데미지가 올까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양당 모두. 양당 모두.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큰 선거를 앞에 둔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패배하면은 그 지도부에 대한 교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예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네. 그때 이제 뭐 선관위 디도스 공격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때 보궐선거에서 졌거든요. 네네. 그런 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버텼어요. 버텼는데 그때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면서 홍준표 대표도 물러나고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여러 양당 모두 이제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는 쪽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주변의 여건 환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처음에는 지도부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공천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천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용산의 그 의중이냐, 뭐 그거냐, 뭐 설설들이 많은데 설들은 많죠. 네. 본인이 나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내가 공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공천돼가지고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냐라고 굉장히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제 바뀌었어요. 법이 그러니까 당규가 바뀌어가지고 최고위원 4명이 선출직 4명,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자, 그러면 김병민, 장해찬, 조수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들이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내몰 때처럼 맞아요.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할 것이냐 용산의 뜻에 따라서 이게 참 관전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 난 해석을 보니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지는데 근소하게 져.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향후 내년 총선의 전략을 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방주사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좀 동의하세요?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보는 편인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홍준표 체제 대신 박근혜 체제가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52석까지 가져갔거든요. 그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쇄신이 더 많이 되고 선거를 앞두고라도 많이 바뀌면은 국민들은 노력을 하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줍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만약에 검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인사들이 30명 정도가 이제 낙하산처럼 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중도에서 쇄신으로 볼 것인가. 그게 어떻게 실현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지만은 지는 쪽이 좀 많이 바꾸면은 우리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두 후보를 놓고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보니까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39.4%, 국민의힘이 김태우 후보가 28.1%로 두 후보 간의 격차 11.3%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좀 조사된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박주희 변호사. 어쨌든 앞서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 강서구라는 지역 자체가 지난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던 그런 지역 때문에 민주당은 승리해야 되겠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해야 돼요. 자, 두 정당의 총선 전략, 총선이 아니고 이 보궐선거 전략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면.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들의 당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낙선의 필요성이 역설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공격하면 사실 민주당한테는 좀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면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는 것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권의 이제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러한 스탠스로 갈 것 같고요. 네네. 반면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이 지금 집권 여당의 이점을 좀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이제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렇게 이 삼각 편대로 이루어지면 정책적인 추진이라든지 실행이 보다 효과적일 거다. 이런 부분을 조금 내세워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집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재명 대표 병원행에 정유라, 이게 무슨 민폐, 한동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오늘 예정된 상임위 일정 모두 취소하고요. 단체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앞에서 인간띠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여기에는 이 대표에 대해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느냐 이런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보도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격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 내각 총사퇴하라. 한덕수 총리 즉각 해임하라. 이재명 대표님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이어받아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내각 전면 총사퇴, 총리 해임, 건의의 관철, 국정 전면 쇄신 이 기조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의 악랄하고 무도한 정치영장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부결로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자 정의로운 부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 오늘 새벽 민주당 대표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새벽 7시 10분쯤 침낭으로 온몸 전체를 감싼 이재명 대표가 실려 나오는 모습인데요. 이 두 눈을 감고 있어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단식 19일째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인데요. 한때 탈수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지만 의식을 되찾은 이 대표, 링거만 맞은 채로 단식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오전 7시 23분경에 119 구급대에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도착하여 생리 식염수 투여 등 응급 조치를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의료진들의 소견입니다. 대표께서는 지금 의식은 있는 상태인지 단식 계속 이어갈 있으신 분이 그 부분은 의식은 있는 상태이신 것 같고요. 근데 단식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고 계십니다. 현재는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2시간 만에요. 검찰 이 대표에 대한 예정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된 150페이지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적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장동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7달 만입니다. 영장 청구 소식에 박광원 원내대표 오늘 오전 연설에서 작심 발언 이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입니다.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술하고 잔인한 올감에 걸려들 정당이 아닙니다. 네, 이 자리에서 박광원 원내대표 연설을 듣고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덤덤한 표정인데요. 민주당 주말 사이 긴급 의총을 통해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우선 그 이재명 대표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모든 절차가 있을 테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 현장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을 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 단식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 장관 여기에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처럼 소환 통보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렇지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법원에 출두할 때는 휠체어를 탔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요. 재판을 모두 끝마친 뒤에는 자택에 이렇게 직접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 지난 수요일과 어제 저녁 119가 출동했다가 그대로 돌아갔는데요. 119 출동 3고 초려 만에 입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혜이자 민폐라고 지적한 인물이 있습니다. 단식장을 찾은 인사들에게 유산을 받으려고 찾아온 자식들 같다 이렇게 비판했던 정유라 씨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을 걸고 하는 단식 투쟁에 대해 마음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철부지 어린아이 같다 이야기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빈다면서도 출구 전략이 참 고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 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상대당의 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차원에서 방문을 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이 주장은 참으로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 2시간 만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고요. 첫 번째와 동일하게 배임 혐의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됐는데 150페이지 분량 중에서도 증거인멸 우려 특히 강조했다고 하던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개발 비리나 아니면 뇌물처럼 하나하나당 굵직굵직한 사건이니까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해서 애초에 범죄 사실 자체가 이제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외부에서 받고 있는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굳이 영장을 청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 청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소명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의 필요성으로 증거인멸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지금 도주 우려는 없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사유로는 지금 증거인멸이 좀 강한데요. 그런데 검찰은 이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2018년에 이제 본인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이 혐의 자체도 하나의 이제 사법 방해 행위 중에 하나로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 쌍방울 이 대금 송금 사건으로 먼저 기소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 검찰 그 재판 기록이 유출이 되었잖아요. 올해 3월에 이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허위 사건의 생산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본인만 알 수 있는 재판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이런 기록들, 재판 기록들을 모두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재판 기록이 계속 외부에 유출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건에서도 이 위증교사 사건이 좀 연루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일련의 절차에서 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구속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증거인멸이 되거나 아니면 사법 절차가 방해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준일 에디터님, 이재명 대표는 일단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단식 그대로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곡기를 끄는 만큼 링겔만 맞고 있어도 단식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뭐 팩트 체크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예전에 이제 김영삼 총재가 네. 1983년에 단식을 할 때 그때 8일 만에 이제 병원으로 강제 이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식을 이어가서 수액만 맞고. 예, 네. 6월 9일까지 이제 23일간 단식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그때 앞에 8일만 단식이고 뒤에 링거 맞은 거는 단식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동의를 얻느냐 아니냐 그게 뭐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거는 그냥 뭐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김영삼 총재 신민당 전 총재의 23일 기록은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아하. 이게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때 그 김영삼 총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회복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이런 걸 했는데 받아들여질 리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게 끌고 가면서 네. 야권의 단합을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23일까지 그러니까 총 길이 23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나흘 남았네요. 네. 네. 뭐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예. 네, 이종근 실장님. 그런데 20일 본회의가 열리고 체포동의안 표결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23일까지 가도 그 날짜 전인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단식을 계속하는 상황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이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과 이렇게 그 비교를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이번에 두 번째 만약에 그렇죠. 회부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비명계에서 차곡차곡 방탄국회에 대한 우려를 막 목소리를 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당시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결과로서 어쨌든 그때 부결은 됐지만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단 한 표 말이죠. 차이로, 그런데 네. 이번에는 방탄국회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걸 낸 사람이 없고 또 지금까지 냈던 사람도 예를 들어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직접 찾아가서 위무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국민의힘보다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단식이 표결 결과에 이번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병원에 실려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낮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어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를 실제로 받을 때 이 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이 법무부 장관과 여당의 전망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대표 상태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좀 낮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은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법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를 맡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검찰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사를 위한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은 정당한 검찰의 수사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단식을 막을 유일한 출구,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에 올라올 것이란 일정이 공유가 되면서 김준일 에디터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찾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네.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물어봤는데 네. 친명계 의원이나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아직까지. 예. 그래서 아까 김영삼 총재 단식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김영삼 총재가 단식을 멈추게 된 계기가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멈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사회 원로나 뭐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좀 출구가 지금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든 뭐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개입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아직 장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종근 실장님. 네네. 오늘 박광 원내대표 연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뭐냐면 소통을 하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배워라라고 얘기한 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홍준표 대표를 불러서 네. 같이 모찬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빌려서 야당 대표하고 소통을 하라. 이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는데 만약에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전망하신 대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갈 거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갈 거다 한다면 더욱더 이 목소리가 힘을 실릴 가능성도 있죠. 네. 뉴플리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 1,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주희 변호사, 이 사건 좀 정리를 조금 하고 갈까요? 네, 이 사건은 일단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2017년에 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겸심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최강욱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했다라고 하면서 인턴 확인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인턴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이 최강욱 의원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요. 네. 항소심 역시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최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그 대법원에 올라간 지 오늘에서야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을 했고요.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연 무효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최강욱 의원이요, 지난 1, 2심 판결 후에 유감을 표명을 했거든요. 먼저 그 전의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재판부도 인정한 것처럼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 또 체험 활동을 한 것, 이것이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공소하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체 활동을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것을 제가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적인 사무실에서 그렇게 공식 기록을 남겨가면서 인정하는 것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늘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온 것인지, 과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반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험칙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랬던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돼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좀 논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뭐 일관되게 법원에서는 계속 이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했다라고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강욱 의원이 부인은 했지만은 결국은 그 부분이 이제 일관되게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저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예,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거는 맞는데 이게 징역형을 할 정도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최강욱 의원이 2017년 10월에 지금 이걸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는 건 2018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야인이었어요. 민간인이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조국 민정비서관이 이제 민정수석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금형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금 괘씸죄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구형도 엄청 세게 했고 징역형까지 했다라는 거는 최강욱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좀 구형에서도 실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세게 나왔다. 이런 거는 좀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이거는 좀 법조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형이라든지 판결에 이렇게 좀 괘씸죄 같은 게 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방해죄 자체가 사실은 뭐 법정형이라든지 죄질 자체가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위계라는 거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라는 건 위계로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죄질로서는 굉장히 높은 범죄고, 다만 괘씸죄라기보다는 그 당시는 분명히 변호사였지만 계속 그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의 기미라든지 아니면 뭐 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이지 뭐 의원에 대한 뭐 괘씸죄라든지 아니면 뭐 표적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1심과 2심과 그리고 대법원까지 어떠한 변화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3심에 그 일관되게 지금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수사라든지 재판 자체에 대한 어떠한 성격이라든지 어떠한 경향성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대법원 판결 이후에 확정 판결 이후에 최강욱 의원의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는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도 사실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그간에 이렇게 남용되고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압수수색의 절차나 또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좀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뭐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걱정을 끼쳤고 또 걱정을 끼친 만큼 또 염려하고 성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결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이종우 시장님,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이제 항소심 앞두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 조국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이 있겠죠? 오늘 판결에 가장 좀 당혹해할 사람이 저는 조국 전 장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강욱 지금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은 같은 재판 전략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정경심 교수가 은닉하려 했던 PC 저장 매체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즉 이것을 김경록 씨한테 조국 부부가 넘겨요. 은닉하라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김경록 씨가 임의로 검찰에 제출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피압수자는 전데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묻고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즉 김경록 씨는 피압수자가 아니다. 이 저장 매체의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재판 전략, 즉 이 증거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면 안 됩니다라는 재판 전략을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항소심에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최강욱 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대법원 선고 예정돼 있는데 법정 같은 거 보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오래 끈 사건이고요. 법에 따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대법원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시킨 가오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진숙 기자, 앞서 한동훈 장관이 오래 끈 사건이라고 언급을 또 했지만 지금 이게 대법원에 접수된 게 작년 6월이에요.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맞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 사건 상고했을 때 원래는 대법원 소부에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소부는 대법관 4명이 판단을 내리는 금방 나오는 판결인데요. 하지만 9개월 만에 이 사건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전원 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이 이 최종 판결을 내려 이 절차에 통상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때문에 당초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이 사건의 결론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주희 변호사, 이게 오늘 선거에 이제 쏠린 관심이 하나 더 있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이번 주에 퇴임을 하는데 퇴임 나흘 앞두고서 오늘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그 주에 이렇게 판결에 참여하는 게 걸어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판결에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최강욱 의원의 당선 무효가 걸려있기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부분도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인데도 있는데요. 사실 그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례적으로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법원이 재판 일정을 바꾸는 게 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닙니다. 예전에도 지난해 9월 4일에 퇴임한 김재영 대법관 같은 경우는 퇴임 전주인 8월 30일, 그러니까 화요일에도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참석을 하는 거는 18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일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퇴임을 앞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주재하는 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리 대표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최강욱 의원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법원 안팎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결론을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의심을 좀 사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한 주 남기고 이런 이제 전원 합의체 들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를 이제 잘 열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자체가 판례 변경이 있거나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제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명숙 의원, 그러니까 한명숙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13명 중에 저는 요 성향에 대해서 100% 제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수가 7, 진보가 6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분류대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훈 시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제 특히나 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지금 좀 요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재판에 참여를 했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대통령이 지금 만찬을 원래 그 오부 요인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는 못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참석을 한 것을 두고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결과를 놓고 또 판단한 거지만 지금까지 재판 지연과 관련돼서 얼마나 말이 또 많았습니까? 그리고 또 대법원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재판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돼갖고 유죄 확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김성교 의원이라든지 이런 김태우 지금 좀 전에 강서구청장이라든지 9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이번 최강욱 재판만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1년이 넘게 좀 끌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한테 지금 계속 비판적으로 된 자신이 지금 대법원장 임명 이후에 많은 재판들이 지연이 돼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유종의 미로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이 대법원의 하청 판결로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조국 전 장관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명웅 씨가요, 다음 달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나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쟁, 대란 이런 꼬리표가 붙습니다. 예매 때문이라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번 앵커이픽에서 이명웅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대란, 무슨 전쟁 이런 표현이 붙는 거예요? 네,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1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서울 콘서트 티켓 오픈이 됐는데요. 오픈 1분 만에 최대 트래픽 37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티켓이 팔려 나갔는데요. 실제로 오픈 당일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십만 명의 대기열을 기록했다라는 경험담이 잇따랐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눌렀는데 60만 명 대기하라고 나왔다. 들어갔는데 대기 인원이 60만 명이었다고요? 네, 이미 내 앞에 60만 명이 있는 거죠. 임명훈 이제 주제 파악 좀 하고 콘서트 티켓 숫자 좀 더 늘려달라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글쎄요, 웃기다고 해야 될까요? 웃픈 장면이 이명웅 씨 본인도 티켓 예매하러 들어갔다가 예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제작진이 티켓 예매 실패하신 분 한 분 또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것까지 이어서 한번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그렇게 대기를 하라고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커피 마시고 한숨 자다 와도 되겠구만. 이게 뭐야? 왜 이래 이거? 이거 뭐야? 파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가셨나 봐요. 오래 대기를 시키네 고객들을. 서버가 터졌다고? 그럼 우리 실패야? 내가 제일 빨랐는데. 어우. 저희가 총 5명이 이 티켓팅에 참여를 했는데요. 4명은 한 2시간 정도, 1명은 한 5시간 정도 투자했어요. 한 25만 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튕겨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한 25만 명 정도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꼭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마 부산이나 대구 쪽 티켓팅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꼭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아까 우리 민지숙 기자가 설명했던 들어가자마자 대기 인원이 60명이었다는 사례보다는 조금 낫네요. 들어갔더니 25만 명이었다. 뭐 결국에는 뭐 티켓 예매에 실패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또 반대로요, 박주희 변호사. 티켓 예매에 성공한 후기 올라와서 또 이게 또 화제예요, 또. 네, 그 송파구에서 하는 커피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올린 SNS 글과 영상 때문인데요. 네. 이 직원은 자신의 이제 카페에 오시는 중년 여성이 자신이 이명웅 콘서트를 너무 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자 본인이 도와드렸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같이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매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둘이 이제 손을 붙잡고 발을 지금 동동 구르면서 우리 화면 나오는 저 장면인가요? 네, 소리를 질렀는데요. 얼마나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어떤 꼬마가 귀를 막으면서 이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 열광을 하면서 이 반가워했다라는 건데요. 뭐 달리 말하면 그 정도로 이 예매가 어려운데 그걸 통과를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거를 예매에 성공했으니 저 중년 여성은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저 초등학생이 지금 귀를 막고서 너무 시끄러워서 귀를 막고서 옆에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 영상이 이명웅 씨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예매가 어렵다 보니까 예매를 시도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예매를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서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축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명웅 씨도 이 영상과 글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이명웅 씨가 그 SNS 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납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도와주신 직원분한테 앞날이 앞으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되게 이게 선풀을 다셨는데 뭐 다 같은 마음이겠죠. 다 같이 가고 싶지만 다 같이 못 가는 마음인데 누군가가 성공했다니까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구 시장님도 이명웅 씨 좋아하시나요? 어떠세요? 아,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기 예매 성공해서 막 이 손 붙잡고 하는 영상 보면 부러우세요? 어떠세요? 아, 예, 부럽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0.001초 이렇게 컷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저도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저희 가족들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 듭니다.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 이제 꼭 이런 거 하면 저는 이제 다른 공연할 때 겪은 거긴 한데 이런 거 티켓 같은 거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네, 뭐 이런 경쟁률을 악용을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이명웅 콘서트 이 티켓이 예매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암표들이 지금 온라인에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켓의 공식 가격이 가장 비싼 VIP석이 16만 5천 원이지만 지금 온라인에 올라온 가격을 보면 한 장당 30만 원, 60만 원입니다. 더구나 이제 두 좌석이 붙어 있는 연석 같은 경우는 18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매를 못한 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이렇게 암표가 성행하는 걸 보니까 가지 못한 팬들은 더 화날 수밖에 없고요. 이것 때문에 소속사가 강경 대응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소속사까지요? 네, 이렇게 암표로 보이는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는 바로 예매를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요. 앞으로도 이런 암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본인들은 단속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저도 다른 거 뭐 예매할 때 정말 속 터졌던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거 좀 빨리 좀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요즘 보면 이명웅 씨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팬들 사이에 주는 영향도 상당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온라인에서는요, 지금 임영웅 씨를 약간 전서구, 비둘기
이 쪽지 전달해주는 사람처럼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한테요, 병원에 좀 가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강아지한테 사람 음식 좀 주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임영웅 씨한테 부탁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 말 한마디에 건강 검진율이 폭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임영웅 씨의 영향력이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임영웅 씨 평소에도 팬들분들에게 건강 잘 챙기시라는 말 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들께서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어떤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걸 보고서 이제 자식들도 임영웅 씨가 제발 절 대신해서 부모님께 건강 챙기라고 말씀 좀 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준레이터, 이 미지숙 기자 설명드리니까 저도 임영웅 씨한테 좀 댓글 남길 만한 게 몇 가지 좀 생각이 나는데 특히나 이거 임영웅 씨 말 한마디에 건강검진 예약률 폭증했다는 사연이 상당히 조금 야 이게 대단한데요 이거. 그러니까 뭐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마음씨도 착하고 선행도 잘하고 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화에 이렇게 다 가져야 속이 후련하냐? 예, 뭐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하면 주로 악플만 달리는데 어쨌든 이런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이 앞으로도 좀 많이 발휘를 해가지고 특히 어르신들 잘 이제 고집 세가지고 말 안 들으시는 분, 자녀 얘기도 안 들으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좀 많이 행사해서 앞으로도 좋은 가수 그리고 또 좋은 어떤 셀러브리티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주희 변호사도 임영웅 씨 좋아하시나 봐요. 김준일 에디터 이렇게 논평하는데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가지고 네 저희 부모님도 임영웅 콘서트 가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떠올라서 네. 그 건강검진 이런 얘기 저도 어머님 그 임영웅 씨 통해서 좀 전달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참 예매하는 거 요거는 진짜 어떻게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게 좀 바람입니다. 임영웅 씨까지 얘기해서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